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박찬영 선생님도 들리나요? 박사님, 목소리 안 들린다. 이제 들리나요? 아, 들립니다. 자료 공유하세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자료 공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널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개요와 백그라운드입니다.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이제 뼈 무기질화, 칼슘과 인 항상성 유지에 중요합니다. 이를 이제 콩팥세관의 칼슘을 재흡수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그 콩팥에서 인 배출을 촉진시키면서 뼈에서는 칼슘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장관계에서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킴으로써 이루게 됩니다. 혈장의 칼슘 항상성 조절 요소는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비타민 D,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 23, FGF 2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 그리고 칼슘 이온이 있습니다. 네, 이제 리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생리학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의 중요 인자는 ECF의 이온화된 칼슘입니다. 파라사이로이드, 그냥 북악산선에는 칼슘을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 그러니까 CASR이라고 약어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있어서 혈장 내 칼슘 이온 농도의 변화를 인지하고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장의 무기 인산염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생산과 방출이 일어나는데 기여합니다.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칼시트리올이라고 부르는 이제 형태의 비타민을 얘기해야 하는데 이 영향을 받는데 이 형태의 비타민 D는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가 신장 근위세관 세포 안에서 이제 1알파 하이드록시레이스라는 효소를 통해 변환이 되면서 생성이 됩니다. 칼시트리올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파라사이로이드 바이타민 D 리셉터에 결합을 하여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메신저 RNA 합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소장 칼슘 흡수, 신장 칼슘 재흡수는 늘리되 호르몬 생성 자체는 억제를 하여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에 의한 고루스를 줄여줍니다. 한편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분비가 되면 뼈에서 고루스를 통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고 한편으로는 신장에서의 칼시트리올 형성을 촉진을 하여 서로의 농도를 조절을 하면서 혈중 칼슘 농도 조절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그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한지증의 병태 생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농도가 감소를 하면은 부갑상선 세포가 촉진되고 이제 증식을 하면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혈장인 농도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합성과 분비, 파라사이로이드 셀 프롤리퍼레이션, 바이타민 D 활성화, 그리고 FGF23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인 농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신장 칼시트리올 생성을 한편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촉진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칼시트리올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만성 콩팥병증 환자들이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취약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환자들은 혈장 인산 농도가 높아지기 쉬운데 콩팥세관에서 인산 분비가 감소를 하여 이제 혈중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혈장 인산 농도가 높다는 것은 콩팥 근위세관에서 하이드록실레이스 효소가 억제됨을 의미합니다. 즉 칼시트리올이 생성이 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생성 억제 요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GFR이 마찬가지로 감소할 경우에는 칼시트리올 농도가 또 감소하게 되고 파라사이로이드 생성 억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네, 다시 그래프 그래서 만성 콩팥병증이 바탕이 된 저칼슘 혈증과 고인산 혈증 이것이 이제 부갑상선에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켜 2차적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반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혈장 칼시트리올이 만성 콩팥병 초기에 저칼슘 혈증과 고인산 혈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FGF23 발견이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칼시트리올, 인산,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칼슘이 이 단백질 합성을 促진시킵니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뼈의 오스테오사이트에서 FGF23 발현은 인상, 칼시트리올, 그리고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FGF23가 증가하면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파이브로브라스트 그로스 팩터 리셉터, 그리고 알파 케일로소 리셉터 복합체에 작용을 하여 이 호르몬의 익스프레션을 하향 조절합니다. 그래서 FGF23, 알파 케일로소 그리고 그 코 리셉터의 기능은 바로 소디움 포스페이트 코트랜스포터를 억제하여 인산유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체 복합체를 이루는 이 알파 케일로소는 이제 킨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만성 콩팥병에서는 이 수용체가 조립이 되면 이 수용체가 멤브레인 바운드 수용체 및 알파 클로스가 조립이 되면은 FGF23 혈장 농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FGF23 성소율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은 인산의 저류가 일어납니다. 인산율 형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산율 작용 저항성을 이제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용할 알파 클로스의 데피시엔시 문제 때문인데 만성 콩팥병이 진행을 하면서 인산 저류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저칼슘 혈증은 부갑상선 세포의 증식, 부갑상선에서 BDR과 이제 그리고 칼슘 센서 리셉터 하향이 죄송합니다. 칼슘 센서 리셉터 천천히 하세요. 하향 조정에 영향을 주어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시크리션 증가로 이어지는데 FGF23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이제 알파 클로소 FGFR1 컴플렉스를 통해 줄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2차적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진행이 되고 발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행된 이제 2차 기능 항진증에서 부갑상선 세포에서 클로스 FGFR1 컴플렉스 발현 기능이 손상이 되어서 FGF23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분비 억제를 하는 기전에 저항이 생기는 것에서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FGF23는 이 분비를 억제시킬 때 이 부갑상선의 수용체 복합체에 작용하여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에서는 FGF23,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둘 다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갑상선의 수용체 복합체 발현 이상에 의해서 이 FGF23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기 콩팥병증에서는 말기 만성 콩팥병증에서는 고인산 혈증, 칼시트리올 생성 감소, 저칼슘 혈증으로 인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생성, FGF23 저항성 증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외로 이제 크로닉 키드니 디시즈 미네럴 앤 본 디스오더 CKD-MBD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병은 이 병태 생리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질환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혈장 내 칼슘, 그리고 바이타민 D 메타볼리즘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기염류와 뼈의 대사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볼 전환율, 부피, 무기염류화 등등 뼈와 관련해서 칼슘 농도 뼈와 관련해서 전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로 CKD 스테이지 2에서 시작을 하고 혈관 석회와 뼈의 위축증, 알파 클로스 로스, 그리고 FGF23의 이제 분비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CKD가 있을 때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임상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절 위험에 대해서입니다. CKD가 동반된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같은 나이와 성별의 건강 인구군에 비해서 fragility fracture 위험성이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합니다. 이 CKD 스테이지 증가에 따라 골절 위험도는 더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수석 환자의 골절 빈도도 일반 인구의 골절 빈도와 비교하면 더 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절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이 골절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대사산증, 빈혈, 하이퍼고나디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CKD와 골절에서 연관성 분석 시 이런 CKD에서 흔한 요소들과 함께 이 요소들을 함께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혈관의 속회화입니다.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증가는 교감신경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이제 혈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간상동맥과 말초혈관을 속회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허혈성 심질환,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관의 속회화에 대해서는 CKD에서 혈관 내층과 중층의 속회화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티머에서의 속회화는 죽상경화증의 플라그 속회화 형태를 띱니다. 네오인티머 레이어에서 파골세포성 활동의 증가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속회화는 스몰 머슬셀과 메센카이멀 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 중층의 속회화의 경우 또한 콘드로오세우스 스무스 바스큘러 머슬셀 트랜지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CKD 환자에게서 스클레로스틴, BMP9, 하이플라즈마 DKK1 프로테인, 그리고 액티빈 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초기 및 중증도 CKD에서는 심혈관계 죽상 경화성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CKD, MBD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각각 하이퍼포스파테미아, 혈관 석회화, 그리고 FGF23 레벨 증가입니다. 상반되는 동물 실험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두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한쪽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사용을 하였고 다른 한쪽은 파라사이로이드 아날로그를 투여한 시험이었습니다. 전자는 고칼슘 혈증 및 심한 혈관 석회화가 보였고 후자는 칼슘 농도 높되 혈관 석회화가 방지가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실험 둘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일관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높은 칼슘과 인농도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물은 여전히 CKD 환자에게 혈관 석회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2차성 부가상성 기능 항진증의 혈관 석회화는 이제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에 의해 중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부갑상선 절제술 이후 생존율이 증가하는 양상은 이러한 가설의 뒷받침 근거가 됩니다. 칼시필락시스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는 에리스로포이에틴 치료법 저항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 전에 칼시필락시스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상태는 CKD 환자에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피부 괴사나 심한 궤양 형태로 나타나고 높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발생률과 연관이 됩니다. 파라사이로이드 아까 부갑상선 절제술을 시행을 하면은 사망률이 이제 감소하는 영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절제술을 시행한다고 해서 혈관 및 연조직의 석회화를 개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에리스로포이에틴 치료법 저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CKD 어소시에이티드 아네미아는 철분 결핍이 아닌 상태에서 헤모글로빈을 4개월 내지 6개월 내로 이제 에리스로포이에틴 테라피로 정상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명확한 이론은 없습니다만 현재 가설은 높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농도가 적혈구 생산에 직접 또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독성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본메로에 이제 에리스로이드 프로제니터스에 영향을 주고 적혈구 파괴를 증가시키고 골수 섬유화를 촉진시킨다는 건데 가설 근거는 부갑상선 절제 이후 빈혈이 개선되고 골수 섬유화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인산혈증의 치료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식이 조절 이제 CKD 환자에게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인위 농도 조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이제 중요합니다.
CKD 2기에서 4기의 경우에는 경구인 섭취 제한으로 정상 수치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단백질 제한의 경우에는 지나친 제한은 영양실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 단백질은 잘 활용을 하되 보존제 같은 음식이나 이제 소금이 고함량이 된 음식은 기피를 해야 합니다. CKD 환자에서 만약 고인산 혈증이 지속이 되고 경구 조절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포스파테이즈 바인더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칼슘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는 아니면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베이스가 칼슘일 경우 고칼슘 혈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된 약제는 세벨레머 그리고 란사늄 카보네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는 베이스가 칼슘이고 후자는 아닌 경우입니다. 세벨레이머는 이제 다른 칼슘 베이스 치료제보다 사망률 감소가 크다고 논문을 짚었고, 란사늄의 경우 부역, 구토, 변비 및 장총공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고는 합니다. 복용량이 뼈에 잘 작용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고, 간효소 증대를 일으킬 수 있고,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건너지 않으면서도 경련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징조를 일찍 확인하고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임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NTB2B 트랜스포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었으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효과는 적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이타민 D 아날로그를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칼시트리올은 혈장 파라사이트 호르몬 감소를 악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고인산 혈증과 고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발현량을 조절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파라사이트 호르몬, mRNA 합성을 저해하는 등의 약제를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심한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이제 약제가 작용해야 할 리셉터들이 줄어들 수 있어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셀렉티브 BDRA 바이타민 D 아날로그가 있는데, 칼슘 농도를 올리지 않으면서 이제 칼시페롤보다 파라사이로이드 농도 조절에 수월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일부 환자에게서는 고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초기에 사용 가능한 네이티브 바이타민 D 에스터입니다. 그리고 칼슘 유사체, 칼슘 미메틱스가 있는데, 논문은 시나칼렉스과 에텔칼세타이드를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사망률, 골 전환율,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개선을 하고, 부작용은 구역과 구토가 있으나 이제 후기 에텔칼세타이드는 구역과 구토 부작용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부갑상선 절제술도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뼈 골절과 통증, 사망률과 삶의 질 개선을 할 수가 있으나 갑작스럽게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저인산 혈증, 저칼슘 혈증, 헝그리본 증후군 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술법은 주로 화학적으로 색전술을 일으켜서 하며, 이제 신장 이식 이후에도 만약에 기능 항진증이 있었다면은 이제 신이식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술 자체를 신이식 전에 고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치료 사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고찰 논문이었기 때문에 사례 항목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스테이지 4 CKD를 앓고 있는 61세 남자 환자가 있습니다. 다낭성 신질환을 앓고 있고 무기염류 대사로 인한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랩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크레아틴인 2.6mg/dL, 칼슘 9.2mg/dL, 인 4.2mg/dL, 알부민 4.1g/dL, 그리고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228 pg/ml, 그리고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는 18 나노g/ml입니다. 네, 아까 전에 살펴본 앞선 논문 자세히 살펴본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전에 대한 그래프를 요약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례 논문은 치료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제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직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빠른 개입을 통해서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구적인 조절, 혈장 인농도를 경구 조절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과 함께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 이제 데피시엔스를 치료하는 것을 중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CKD 진행에 따라서 경구 보충만으로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를 하여 칼시트리올이나 그 아날로그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사례 논문은 칼시트리올 자체의 효과를 인정하였지만 고칼슘 혈증, 고인산 혈증의 위험성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건 에고칼시페롤 또는 폴레칼시페롤로 조절이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칼시페디올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하였는데 이제 이 효과는 CKD 병기와 관련이 없이 다 작용한다고 추정을 하였고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낮추면서 칼시페디올과 칼시트리올 혈중 농도를 둘 다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고려했던 방법으로는 82맥스 활용 방법, 부각상선 절제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기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바를 논문은 썼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선택한 치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칼시페디올 30mg을 이제 6개월 동안 사용을 하였으며 치료 기간 이후 랩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크레아틴이 2.8mg per 데시리터, 칼슘 9.6mg per 데시리터, 포스포르, 그러니까 인 4.0mg per 데시리터, 알부민 3.9g per 데시리터,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144 피코그램 per 밀리리터로 감소하였고, 바이타민 D는 이제 68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로 이전보다는 증가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출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선생님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보통 이제 칼슘 인이 축적되고 이런 시작되는 건 CKD 거의 한 보면 한 2에서 시작되는 걸로 돼 있다 그죠? 굉장히 초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을 조절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박사님 읽고 나서 보니까.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 시작이 되면은 결국 신기능이 한번 시작이 되면 신기능을 계속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작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치료가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승준 쌤은 같이 했을 건데 왜 2차성 부갑상선 한진증을 치료해야 되나요? 그냥 PTH를 낮추기 위해서 그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치료하는지요? 일단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제 내분비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치료는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SOAP를 해서 플랜에 보면 진단계획, 치료계획, 교육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 치료는 왜 하는데? 아주 뭐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환자 오래 살게 하려고. 맞죠? 네. 생존율 증가에 관련돼 있고. 그러면 왜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 우리 계속 관심 가지냐? 그럼 PTH 낮추면 되지. 낮춘 거 그게 아니고 그거 낮추는 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면 베스큘라 칼시페이션에 대한 문제 나오죠. 이거 네. 딱 보여주는 거. 그렇지. 보면 결국은 환자 이것 때문에 사망하거든. 그죠? 이게 굉장히 큰 거야. 결국은 아까 보면은 환자 석회화되는 것도 보면 보통 그 동맥경화는 동맥의 내막, 인티마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죽종은 아테로마 커지는 거거든. 얘는 그 만성 콩팥병 환자들, 그 말기 신부전 환자를 포함해 이 환자분들은 아테로마도 커지고, 그러니까 안에도 좁아지고, 문제가 메디아 중막에는 또 칼시피케이션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응급 상황 이런데 피도 잘 안 가고, 그다음 딱딱하니까 수축하는 일이 안 되는 거잖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혈압이 감소할 때는 혈관 수축도 잘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그럼 결국은 사망에 간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아웃컴이 중요하거든. 아웃컴은 왜 이걸 조절하냐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 그냥 그거 떨어뜨리는 데만 목표만 있으면 안 되고. 이래서 혈관 석회가 오고 그건 결국은 허혈성 심질환에 사망하는구나. 그건 결국 이걸 잘 조절해야겠다. 왜 조절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알면은 그 조절하겠다는 그 원인도 찾거나 이런 데 더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발표하는 내용 중 하나 좀 수정해 드려야 되는 거는 하이퍼포스파테미아 치료 때 그
포스페이트 바인더가 칼슘 베이스드가 있고 non-칼슘 베이스드가 있다 했다. 그죠? 발표 잘 해주셨고. 그걸 나눌 때 보면 세벨라모 같은 경우, 세벨라모 란타눔 같은 경우는 둘 다 non-칼슘 베이스드 포스페이트 바인더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칼슘 베이스드는 보통 우리 쓰는 게 요즘도 좀 쓰긴 합니다. 칼슘 아세테이트나 칼슘 카보네이트를 쓰거든요. 쓰는데 그걸 사용하면 단점이 뭡니까? 고칼슘 혈증입니다. 그 고칼슘 혈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건 맞아. 그럼 고칼슘 혈증 생기는 게 왜 문제인데? 그 조절 약물 치료를 통한 조절 계획에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보다는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칼슘이 자꾸 높아지면 안 그래도 인이 높아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칼슘하고 인이 자꾸 들러붙어서 혈관 석회화로 가요. 아, 그래서 칼슘 베이스드는 칼슘해서 인을 흡착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한 단점도 자꾸 생겨서 요즘에는 그 가능하면은 칼슘 베이스드를 빼고 non-칼슘 베이스드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치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나칼세, 칼슘 이메틱스 같은 경우는 시나칼세스 쓰면 단점이 뭡니까? 합병증이 뭐가 생기나요? 위장관계 증상으로 봤습니다. 부영부통. 그것도 환자분들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좀 더 피검사상에서 중요한 거. 저칼슘 혈증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시나칼세 쓰면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도 잘 감소하는데 저칼슘 혈증도 의외로 많이 와요. 그래서 약을 임상에서 어떻게 쓰냐면 우리 보통 바이타민 D3 같은 경우는 칼슘을 올립니까? 내립니까? 증가시킵니다. 증가시켜요. 그렇지. 그게 증가시키면서 PTH도 약간 낮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이타민 D3 있으면 칼슘 올리니까 그걸 상호 보완 작용으로 시나칼셋하고 바이타민 D3를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럼 말이 되지? PTH 네. 떨어뜨리고 칼슘도 안 떨어뜨리는 효과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PTH 그 부갑상선 절제술이 항상 좋은가요? 항상 나쁜가요?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때요? 어, 의미가 없어 보이진 않은데 굳이 추천하진 않는 듯한 느낌이었고 화학적 색정투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차하면은 다시 부강성샘을 살릴 수 있으니까라는 뜻이 써 있긴 했습니다.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의학적인 그러니까 이게 저널을 저자가 외과 의사냐 안 그러면 피지션 내과 의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 외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잘라내려 하고 내과는 어쨌든지 안 잘라내려 하고 근데 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인이나 칼슘도 갑자기 감소하고 헝그리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인식전 같은 경우는 계속 세컨드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에 콩팥에 영향을 줘서 가능하면 좀 떼기도 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이거든요.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통상은 아무리 안 돼도 PTH 수준이 한 800에서 1000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오시어스 그 칼시피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동반돼서 도저히 조절 안 될 때 통상은 그 파라사이로이드가 이제 아데노마 형태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막 스스로 만드는 억제가 안 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안 되는 크기도 보통 보면은 한 1cm 넘어서고 그다음에 아데노마 형태가 완전히 커진 상태 같은 경우는 이게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능하면 수술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네. 네, 발표 잘하셨고 박사님은 끝나면은 그 발표한 PPT 파일 카톡에 올려주시고 네. 이제 내과 초독 시작하니 내과 초독 마치고 바로 또 미팅합니다. 네. 네. 잠시만요.